우리 뇌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깊숙한 비밀, 그걸 한번 파헤쳐 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요, 노벨상까지 받은 한 위대한 발견을 따라가 보면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바위와 얼음 사이에 있는 곰들의 땅.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17세기에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스웨덴 여왕의 초대를 받고는 좀 가기 싫은데 하면서 남긴 표현이래요. 마음의 비밀을 풀려는 인류의 이 기나긴 여정은요, 바로 이 위대한 철학자의 투덜거림에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당시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이 지식에 대한 열정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데카르트한테 매일 새벽 5시에 철학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아마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이 새벽 강의에 대한 철학자의 고뇌가 훗날 뇌의 비밀을 밝히는 이토록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에요.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20세기에 이뤄진 아주 경이로운 과학적 발견들, 바로 1981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연구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 한 명인 로저 스페리가 해결한 첫 번째 미스터리는 이거였습니다. 바로 우리 뇌의 두 반쪽,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하는 거였죠. 스페리의 연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머릿속에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좌뇌가 모든 걸 똑똑하게 주도하는 리더고 우뇌는 그냥 뭐랄까 존재감 없이 조용히 따라가는 잠자는 파트너 정도라고 생각했죠. 한마디로 좌뇌가 주연, 우뇌는 엑스트라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1960년대 초에 스페리에게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아주 심각한 간질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 뇌량이라는 걸 절단하는 수술이 시행됐거든요. 덕분에 스페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뇌의 각 반구와 따로따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스페리의 발견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독립된 각자의 인격을 가진 두 개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으니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뇌는 말하고 쓰고 계산하는 논리학자고요. 반면에 우뇌는 말은 한마디도 못하지만 얼굴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였던 겁니다. 정말 한 지붕 아래 두 전문가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 발견을 보고 나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뇌가 무시당했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지능이라고 생각하는 글쓰기나 복잡한 계산 같은 걸 우뇌는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니 그냥 침묵하는 파트너? 아니 바보 취급을 받았던 셈이죠. 하지만 스페리의 연구 덕분에 우뇌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천재성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뇌는 친구 얼굴을 알아보거나 처음 가본 도시의 지리를 파악하고 또 복잡한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좌뇌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좌뇌가 하나하나 뜯어보느라 놓치는 전체적인 패턴을 한눈에 읽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미스테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벨상을 함께 받은 허블과 위젤이 도전했던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뇌는 도대체 우리 눈이 보는 걸 어떻게 그림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걸까? 허블과 위젤이 한 일은요, 비유하자면 마치 고대의 암호를 해독하는 암호 해독과 같았어요. 우리 눈이 뇌로 쉴 새 없이 보내는 수많은 신경신호들, 이 비밀 코드를 완벽하게 풀어내서 우리가 어떻게 눈앞의 세상을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밝혀낸 거죠. 그 과정이 마치 아주 정교한 공장 같아요. 자, 1단계, 눈에서 보낸 암호 신호가 시각 피질이라는 공장에 도착합니다. 2단계, 그럼 그 공장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 세포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일만 해요. 나는 선의 방향만 분석할게. 나는 색깔만 볼 거야. 나는 움직임만 담당하지. 이런 식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뇌가 이 전문가들이 분석한 조각난 정보들을 완벽하게 조립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능력이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직후 아주 짧은 결정적 시기 동안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뇌는 딱딱하게 굳은 컴퓨터가 아니라 경험에 따라 스스로 구조를 바꾸는 살아있는 점토와 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학습이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라는 게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짧고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갓 태어난 아기의 한쪽 눈을 단 며칠만 가려두잖아요. 그럼 뇌는 그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법을 영영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요, 평생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명확합니다. 우리 뇌가 제대로 발달하려면 그냥 빛만 보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뚜렷한 형태, 다양한 색깔, 그리고 움직임 같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시각적 자극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위대한 발견을 한번 합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발견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당시 노벨위원회는 허블과 위젤의 업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뇌피질의 상징적인 서체를 번역했다. 와, 정말 멋진 표현이죠? 마치 고고학자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해서 고대 문명의 비밀을 밝혀냈듯이 이 두 과학자가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그 비밀 언어를 마침내 풀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 안에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상가와 창의적인 예술가,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 둘째,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시절의 경험이 직접 뇌를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끝인 기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배우고 변하고 적응하는 역동적인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페리의 발견이 있기 수십 년도 더 전에요. 러시아의 위대한 생리학자 파블로프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상가 유형과 직관적인 예술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그때는 다들 그냥 철학적인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스페리의 연구가 이 놀라운 통찰이 뇌과학에 근거한 사실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해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위대한 발견들은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논리적인 사상가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아니면 창의적인 예술가가 더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나요? 여러분의 뇌가 간직한 비밀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